경기 남부 생태교육연구소에서 운영위원장 맡고 있고요. 오랫동안 운영위원 해오면서 저도 생태에 관해서 잘 몰랐었는데 여기 생태교육연구소 회원이고 운영위원 하면서 생태교육을 여러 차례 받다 보니까 보다 더 생태 친화적인 사람이 되었고요. 생태 친화적인 사람이 되고 나니까 훨씬 더 이 세상이 넓게 보이고 깊게 보여서 정말 제 인생을 폭넓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제 수의사고요. 그 중에서도 닭질병 전문가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바이러스 질병과 이렇게 그걸 치료하고 예방하고 진단하고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 바이러스가 인간하고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전에는 일부 전문가만 알아도 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는 온 국민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와 관련된 바이러스를 연결시켜서 또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과 한번 결부시켜서 그런 강의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은 생태체험 지도자 양성 교육에 오신 거죠. 이것을 우리 연구소에서는 푸름지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으로 계신 황현미 소장님도 푸름지기 3기에서 생태를 접하시고 굉장히 흥미를 느끼시면서 공부를 오랫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스승을 만나 공부를 하시고 지금 아주 생태에 푹 빠져 계시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생태 같이 해요. 너무 재밌는데 왜 이걸 안 해요? 하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경기남부 생태교육연구소 정관을 제가 이제 2번 주도해서 개정을 했는데 개정하는 동안 안 바뀐 게 이 목적이에요. 보시면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 지역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생물 종 다양성을 연구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보존하는 일을 저희 연구소에서 하기로 해서 하고 있고요. 특별히 평택코 물줄기 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북쪽에서 진위천이 흘러내려오고 동쪽에서 안성천이 흘러내려와서 평택코로 만나서 가거든요. 이 강 하나가 있고 없고가 그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지는 제가 뉴질랜드 가서 보고 알았어요. 그 폭 5m밖에 안 되는 그런 하천을 강이라고 이름 붙여서 엄청 소중하게 관리하고 자랑하더라고요. 우리는 서울에 가면 한강은 100m도 넘고 평택코 그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이 물줄기를 어떻게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한테도 잘 물려주는가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생태연구소이면서 특히 이 물줄기를 중심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존하는 일 그러려니까 이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겠죠. 여기 푸름지기 선생님들이 1년 내내 평택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그 생태계 교란종은 제거하는 작업도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고유종을 찾아내고 깃대종이라고 해서 이제 꼬리명주나비를 평택의 깃대종으로 삼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그거를 많이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 중심은 마이크로 생태 세계입니다. 세계 이 우주로 본다면 우주는 물질과 생명체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생명체도 물질이긴 하지만 생명이 있는 물질과 생명이 없는 물질 두 군데로 나누면 또 생명체는 동물과 식물로 구분이 됩니다. 딱 구분은 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살고 있고요. 또 동물은 여러 가지 나누지만 이제 크게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이렇게도 나누죠. 우리가 관심이 갖고 있는 척추동물에는
맹꽁이가 있습니다. 여기 맹꽁이 축제하는 이 맹꽁이 공원이거든요. 맹꽁이가 멸종위기 2급이에요. 그 맹꽁이가 바로 이 덕동공원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맹꽁이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 전 소장님이 하셔서 여기서 해마다 맹꽁이 생명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수원 청개구리 멸종위기 1급이에요. 대한민국 수도권 중에서도 수원 중심으로 한 이쪽 지방에서만 사는 전 세계 유일한 종인데 수원 청개구리가 평택에 살고 있는 거고 그걸 저는 저 팽성 논내에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개구리가 평택에는 있어요. 성남에서는 금개구리 찾았다고 예전에 크게 신문에 났어요. 근데 우리는 금개구리는 신문에도 안 내주는데 그래도 금개구리 소중한 개구리가 우리한테 있고요. 두꺼비도 있습니다. 이게 다 척추동물이면서 또 뭐죠? 양서류예요. 왜 양서류에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냐 그러면 양서류가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양서류가 언제 부화를 하고 그게 뒷다리가 언제 나오고 이런 걸 모니터링 하면서 평택의 환경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계속 해마다 체크해 나갈 수 있어서 양서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환경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양서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그 무척주 동물 중에는 저희가 관심 갖는 게 꼬리명주나비라고 여기 깃대종이라고 표현했죠. 이 꼬리명주나비가 인간하고 좀 친해요. 저처럼 체중이 좀 많이 나가고 통통해가지고 많이 높이에 날아가지 않고 조금 날아가다가 앉고 조금 날아가다 앉고 심지어 사람 손바닥 위에 와서도 앉아요. 그래서 예쁘기도 하지만 관찰하기가 좋아서 이게 참 보기가 좋은데 귀해요. 쥐방울 넝쿨 나무라고 하는 그 식물에서만 알을 낳고 애벌레가 그 쥐방울 넝쿨 나비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추든 뭐 아무리 좋은 화초가 있어도 살질 못하고 쥐방울 넝쿨 나비하고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여기 통복천에 지지난주에 가서 쥐방울 넝쿨 나비를 사다가 또 막 심었어요. 그걸 심어야 나중에 거기 나비를 갖다 놓으면 번식해서 살고 이것이 성공하면 이제 평택 시민들은 언제든지 해마다 꼬리명주 나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꼬리명주 나비를 울산에서 현대자동차가 수억을 들여서 그쪽에 조성을 해서 지금은 울산의 자랑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성공을 하면 평택에서도 그 비싼 꼬리명주나비를 보실 수가 있을 거다. 오늘은 동물 중에서가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지금 마이크로 생태 세계잖아요. 그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미생물 중에는 원충이라는 것이 있고요.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나누죠. 원충은 좀 기생충에 속합니다. 닭에서 아주 중요한 질병, 토끼 이런 데서 콕시디움증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이거보다는 주제가 바이러스니까 세균만 잠깐 얘기하고 바이러스로 넘어가려고 해요. 왜?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유사하고 혼동하기 쉬우면서 많은 일반인들은 그게 그거로 알아요. 세균은 뭐고 바이러스는 뭐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균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세균 이름 뭐 있어요? 탄저균 있고 대장균. 냉면집에서 항상 포인트를 삼는 거. 대장균은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장에 제일 많은 게 대장균인데 대장균 중에서도 우리한테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이 있고 별로 해를 안 끼치고 그저 그런 균이 대장균이에요. 크기를 보면 대장균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 정도 생겼는데요. 길이가 2 내지 3 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미터는 1mm의 10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죠. 길이는 1.5, 너비는 1.5 정도 되는데, 이게 상상을 해보면 그 분변 속에 있잖아요, 대장균이. 그러면 분변이 1mm, 1mm 이렇게 쌓여 있다. 얇게 청소한다고 청소를 했는데 1mm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속에 대장균이 숨어 있다 그러면 크기로 보면 이제 1mm를 1kg로 늘려봐. 1kg. 그럼 분변이 1kg 쌓인 그 높이에서 대장균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예요. 1.5 내지 1.5 커야 길이로 해야 2, 3m. 그러니까 사람 정도 크기의 대장균이 1km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깨끗하게 치운 것 같아도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죠. 그래서 소독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1km 그 덮고 있는 분변 위에 뿌려봤자 유기물에 약하기 때문에 소독약이 소독 효과가 없다. 그래서 소독약 뿌려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청소가 중요하다. 예, 손 씻기가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그 활동하느라고 진흙을 묻히고 손에 흙이 묻었어요. 그러면 소독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독약 해서 해야 소용없고 30초 손 씻기가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30초 비눗물에 손 씻기. 이거 우리 온 국민이 잘 실천하고 있죠. 그래서 병이 많이 없어졌어요. 감기, 일반 그 잡감기가 없어졌어요. 병원이 수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많이 안 나가요. 이 수많은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지만 보험공단은 어렵지가 않아요. 예, 이 역설이죠. AI라는 이제 닭질병이 있지요.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그것이 10여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유행을 해마다 하기 시작해서 AI 잡느라고 너무 열심히 방역을 했더니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닭질병 뉴캐슬병이 없어졌어요. 10년 넘게 지금 발생이 안 돼요. 너무 열심히 그 감염된 닭을 살처분하고 소독하고 농장간 방문 금지하고 사료차 소독하고 이런 걸 열심히 했더니 닭질병, 기타 오리질병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김영환 선생님은 탄저균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탄저균은 좀 더 커요. 4 내지 8 마이크로미터. 폭은 뭐 비슷한데요. 이 탄저균은 이건 대장균이고 이건 정말 무서운 균이에요. 테러에 이용하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누가 흰색 분말가루를 미국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국회의장한테도 보내서 미국이 발칵 뒤집히고 바이엘사에서 나오는 시프로플록사신 항생제 값이 폭등할까봐 주가가 뛰고 세계가 한번 깜짝 놀란 탄저균인데 이거 한 주먹이면 대한민국 정도가 다 쓰러질 거예요. 요거 정말 반의 반 주먹만 갖고 있어도 평택에 뿌리면 이 호흡하면 거의 다 죽고요. 상처 난 데 뿌리면 다 이게 썩고 아주 무서운 병인데 잘 죽지도 않아 얘는. 땅에 파묻어도 10년까지도 버티고 살아요. 환경이 나쁘면 얘는 겉에다가 아프라고 이름을 하는데 단단한 물질로 싸가지고 온갖 햇볕과 기타 충격에 살아남을 웬만한 소독약에도 안 죽고 그렇게 아주 강한 놈이라 가축이 탄저병에 걸리면 2m 이상의 깊이에 묻게 돼 있어요. 다행히 근절했거든요. 이거는 탄저균은 근절해 놨는데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될까 봐 지금 미국이 전전긍긍하고 있고
현재 미군 부대, 평택 미군 부대 안에서는 이 탄저균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의사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하고 정의당 당원으로서 이렇게 위험한 탄저균이 평택에서 주택가하고 붙어 있는데 실험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탄저균 실험 반대 운동을 또 한 2년 동안 같이 했고 지금 바빠서 못하지만 지금도 먼저 이걸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이 계속 탄저균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세균이고요. 너무나 무서운 세균인데 항생제에 잘 들어요. 항생제 아시죠? 예, 다행이에요. 예, 예, 그람 양성균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람이라는 세균학자가 그람이라는 염색약을 만들어서 세균을 이렇게 염색하면 파랗게 염색이 되거든요. 세포벽이 있어서. 대장균은 세포벽이 없어서 염색이 안 돼서 세포벽에 파랗게 염색되는 거는 그람 양성균. 예, 안 되는 거는 세포벽이 없어서 안 되니까 그람 음성균 이렇게 나누는데 다행히 세포벽이 있어서 페니실린 계통 항생제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뿌리고 다녀도 지금은 제가 약이 많이 없지만 옛날엔 약이 많았었거든요. 창고에. 평택 시민 살릴 정도의 시프로플록사신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냥 어려우면 수돗물에 타서 다 공급하고 있으면 안 걸리겠지. 일단 원인 물질을 해소할 때까지. 이렇게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무섭지만 인간이 극복을 했다. 근데 바이러스는 항생제에 안 들어요. 세포벽도 없고 고등동물이에요. 박테리아 세균은 바이러스에 비하면. 항생제 페니실린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세균학자 이름이 플레밍이더라고요. 플레밍이 실험하다가 뚜껑 열어놨는데 그 배지 위에 균이 안 자라고 포도상 구균이 안 자라서 뭔가 실험을 망쳤나 했는데 푸른 곰팡이가 자라고 있어서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물질이 이 세균을 못 살게 하는구나, 죽이는구나 알아서 항생제 개발이 시작됐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페니실린의 역할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죠. 이 포도상 구균이라는 게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대장균, 포도상 구균, 뭐 기타 등등 균이 무조건 있거든요. 괜찮잖아요, 그죠? 상처가 나면 곪죠. 고름을 일으키는 그 균이 거의 다 포도상 규균, 연쇄상 규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연고 하나 항생제 들어있는 거 바르면 싹 낫는 것이 예전에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지금은 별거 아닌 질병이 되긴 했죠. 세균성 질병은.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무엇냐? 요거 한번 볼까요? 하도 많이 이제 보셔서 예전엔 이런 거 그림 보여드리면 뭐야 저게? 근데 우리는 지금 4달 가까이 매일 저녁 뉴스에서 보는 게 이 사진이에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아우 지긋지긋해. 예쁘게도 생겼는데 그 JTBC 보면 이걸 또 빨간색으로 표현해 가지고 좀 징그럽게도 나오고 우한 폐렴할 때는 뒤에 배경 음침하게 해서 무섭게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얼마 전에 평택을 강타했던 메르스.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란 그럼 뭘까요? 염색체란 말 들어봤죠? 아까 그람 염색체로 한다고 했는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은 전자현미경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해본 거예요. 염색약을 가지고 염색을 자꾸 해보는 거야. 병에 걸려서 사람이 그러면 폐를 얇게 잘라서 아주 얇게 잘라서 슬라이드에 놓고 현미경을 보면서 잘 안 보이니까 이것저것 염색을 하다 보니까
염색체라고 해서 그냥 염색이 되는 물질이에요. 세포를 염색했더니 뭐가 파랗게 염색이 돼요. 여기서 염기성을 가진 색소로 염색을 하면 파랗게 되고, 산성을 가진 색소로 하면 뭐 빨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이게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염색체를 발견했는데, 요게 이제 유전인자라는 걸 알게 되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내가 아기를 낳으면 아빠나 나 똑같은 게 나오고, 아무리 예쁘게 수천만 원 돈을 들여 광대뼈를 깎고 쌍꺼풀을 해도 아기 나면 내 전의 모습으로 나오고, 이게 이제 염색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염색체를 잘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해내서 알아낸 게 DNA. 이것도 많이 알아요. 이 어려운 용어인데 다 써. DNA가 달라. 나하고 DNA가 달라. 상종을 못 하겠어. 이상하게 버릇까지도 똑같아요. 그렇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우리 딸도 못해. 그거를 몰랐다가, 제 수학 못해서 이과 가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 이과를 갔어요. 문과 가면 굶어 죽는다고 해가지고 시골서. 그래서 엄청 멍멍이 고생을 한 거예요. 못하는 거를 계속 하려니까 그게 다 그냥 50점 미만이죠, 수학이. 그것도 또 모르고 처음에 공대를 갔어요. 미치는 거죠. 다행히 수의학과를 갔더니 수학을 많이 안 해. 다행히 생물 쪽으로만 하고, 그래서 근근히 버텨서 지금 사는데 속일 수 없다. 우리 딸도 중학교 보냈더니 제일 큰 고민이 수학이 어려워. 내가 답안지 보고 알려주다가 나도 몰라. 중학교 문제를 제가 모르고. 차를 타고 전봇대를 뭐 10개를 지나가는데 뒤에 따라온 차가 빨리 와서 만나는 데는 몇 번째 전봇대일까, 이런 거 나는 못해요. 그냥 차를 타고 가봐야 알지. 하여튼 DNA인데 어렵죠. 뉴클레익 엑시드, 핵산이에요. 핵산 하면 또 우리 주부들은 귀가 번쩍이죠. 다시다. 핵산. 세포의 증식 과정에 꼭 필요한 거면서 증식할 때 많이 나오는 거. 이 핵산이에요. 세포를, 이게 DNA가 많이 보셨죠? 지금 여기에 안 나온다고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검색해서 DNA 치면 바로 사진 나와요. 이렇게 예쁘게 해서, 그죠? 이런 거 DNA. 그래서 어떤 그 염기, 4가지 염기가 순서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배열돼 있죠. 그리고 뭐 연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깊숙이까지는 몰라요. 대학 때 설렁설렁 배우니까, 여기는 뭐 제가 전공이 아니죠, 저희는. 그래서 몇 번을 저도 공부해도 공부하면 바로 잊어버리는 게 이거예요. 뭐 구한인 뭐 무슨 신해서 4개의 염기가 순서대로 있는데 그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고, RNA 바이러스는 이거 대신 저게 있고, 이런 거는 다 스마트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DNA가 뭐다까지만 저는 알고 살아요. 4개 염기와 당과 인산으로 만들어진 물질인데 모든 유전자를 애들이 갖고 있다. 심지어 성격까지도 물려준다. 희한한 거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4개잖아요, 4개. 4개의 순서 배열 가지고 이걸 다 정보를 저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0과 1만 가지고 하죠. 그 0과 1 두 가지의 조합 가지고 이 아름다운 색깔도 표현해내고, 그죠? 엄청 저장만 해서 길게 무한정을 하면 다 구별을 해내는 게 배열인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 봐요. 이거를 어떻게 알아서 했을까요? 이 바이러스까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생명체냐 물질이냐,
고집센 사람은 생명체가 또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왜? 생명체는 스스로 번식을 해야 생명체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번식이란 말은 안 써요. 암수가 좀 구별되면 번식이란 고급 용어를 쓰는데 얘들은 그냥 증식이라고만 해요. 이게 생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물질은 그저 나랑 같은 유전자를 다시 계속 영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려고 사는구나. 이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죽기 살기로 번식에 올인하죠. 곤충이나 동물이나.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6월이면 맹꽁이가 밤새 울어요. 짝을 찾을 때까지. 짝을 못 찾으면 뭐 며칠이고 일주일이고 울어요. 깡깡하면서. 찾으면 번식하고 그냥 산으로 가요. 물에다가 올챙이 알 나누면 알아서 지들이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해서 개구리가 돼서 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꽃도 그렇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냥 1년 내내 올인해서 자기와 똑같은 염색체를 무한정 많이 퍼뜨리면 민들레 향기 꽃처럼 그냥 다 날려버리면 끝나고, 어떤 경우는 개미, 수개미는 평생 그냥 몸만 키우다가 여왕벌이 뛰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죠. 따라 올라가서 한번 딱 교미하면 그냥 죽어요. 나머지 못 만난 숯벌? 여기 양봉업자 계신데.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왜 존재한 거야, 그럼 도대체. 이제까지. 그냥, 퍼스트가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는 세컨드, 서드 쭉 그 숯벌들. 일개미는 일만 하고. 하여튼, 생태의 세계를 가다 보면 그 유전자를 이어가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이 유전자를 더 많이 증식시키는데 혼자 못한다. 반드시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다른 생명체가 다 없어지면 바이러스는 소멸됩니다. 그 얘기 잠깐 해볼까요? 설명이 잘 제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세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한테도 있고 낙타한테도 있고 박쥐한테도 있고 닭한테도 있어요. 근데 다 좋아하는 세포는 같아요. 호흡기 세포, 기관지, 호흡기 세포하고 생식 세포, 사람으로 치면 자궁, 닭으로 치면 순환관, 또 콩팥. 그래서 저는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합리적인 유추로 그러면 이 호흡기 계통 세포하고 이 생식기 계통하고 콩팥은 한 줄기 세포에서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아까 제가 꼬리명주나비는 뭐하고 짝꿍이라고 했죠? 지방울 넝쿨.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세포 또는 신장 세포. 그래서 지난번 메르스 때 콩팥이 아팠던 환자들은 많이 죽었어요. 이중 타격을 받으니까. 이번 코로나19는 호흡기도 있지만 혈관 쪽에 좀 친화성이 또 있더라고요. 혈관벽에 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어린아이들이 호흡기는 괜찮은데 엉뚱한 또 가와사키인지 뭐 하는 그 일본 이름의 질병을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걸 호흡기 세포라고 보시면, 호흡기 세포에는 이런 잔털이 많아요. 이걸 선모라고 해요. 가나다라고 해서 선모인데 털인데 코털처럼 크지 않고 안 보이죠, 우리 몸에는, 눈에는. 이게 들어가면 간질간질해서 외부 물질이 들어가면은 콱 뱉어내게 자극을 줘서. 그래서 호흡기로 먼지가 들어가거나 가스가 들어가거나, 심지어 저같이 온도에 민감한 사람은 차가운 공기만 들어가도 탁
하고 재채기를 해요. 이거 뭐 큰일 났다고. 막 바깥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게 손모가 붙어 있고,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려볼게요. 잘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마음은 급하고. 예, 여기 저 이쁜 그림이 있으니까 요걸 스파이크라고 해요. 현아와 스파이크. 예. 여기에 또 어떤 유전에 있는 원소가 붙어 있어요. 이걸 뭐 이름은 모르는데, 그러면 얘하고 맞아야 돼요.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와서 여기 닿으면은 요걸 녹여요. 녹여서 구멍이 나면 일로 염색체를 집어넣어서 이 염색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지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세포, 우리 기관지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여기에 있는 영양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요. 이게 증식 과정이에요. 세균은 온도와 영양 물질만 있으면, 그러니까 돼지고기 표면이 좋죠. 촉촉하고 영양도 많고, 돼지고기 표면에 세균이 떨어지면 너무 풍부한 영양이 많으니까 마구마구 몸을 키워서 2배가 되면 끊어요.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해서 하루 저녁에 수십만 개로 늘려서 돼지고기를 상하게 하죠. 그걸 먹으면 우리는 탈이 나고. 근데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수많은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가겠죠. 여기서 나가서 또 다른 세포로 또 가고 이런 과정이 한 3, 4일만 지나면 인간은 이제 증상이 나오는, 기침을 하고 많이 망가지니까 이 기관지 세포가 기침을 하게 되고, 열이 오르는 거는 면역 반응 때문에 그래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하는 과정에 이제 열이 나는 거고요. 하여튼 증식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고, RNA 어려운데, RNA 이것도 그냥 관심이 많으신 분만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DNA는 RNA에서 산소를 떼낸 게 디옥시 리보스 뉴클레익 액시드예요. RNA가 큰 거고, 거기서 산소를 떼내면 DNA가 되는 거고, DNA는 안정적인 거고, RNA는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유전 정보를 넘길 때만 RNA 형태를 가진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 중에서도 덜 발달된, 덜 진화된 원초적인 바이러스라 불안전해. 그래서 이 사슬이 어설프죠. 단단하게 딱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방역이 어려운 거예요.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사스 이름은 SARS인데, 그냥 우리로 말로 하면 아주 심하고 급성인 호흡기 증후군,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우리말로 하면 아주 급성인 호흡기 병,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죠. M이 미들 이스트 중동, R 레스피레이터리 신드롬에서 중동에서 유발된 호흡기 증후군, 이런 식으로 이름 지었다가, 이번에도 처음엔 우한 폐렴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름 짓다가는 전 세계 도시가 다 혐오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지 말자 해서, 중국의 영향력인지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코비드 19라고 이름을 지었고, 우리는 어려우니까 그냥 코로나 19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잠깐 AI를 한번 볼까요? AI가 어디 갔어? AI도 RNA 바이러스인데,
조금 더 복잡해요. 얘는 돌기가 종류가 또 두 개가 있어요. 중요한 돌기가. H 돌기, N 돌기. 그래서 H 돌기 종류가 또 몇 개인가? 16개. N은 또 9개. 경우의 수를 따지면, 우리 수학 잘못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16개와 9개가 막 이렇게 붙어보면 14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AI 바이러스는 144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것도. 그나마 코로나보다는 인간이 그걸 이겨내고 있는데, H 다섯 번째 번호를 붙인 H5 N 돌기 N1,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AI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H9N2, 이거는 20년도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미 있었어요. 근데 얘들은 병원성이 약해서 닭만 감염시키는데 닭도 못 죽이는 약한 AI 바이러스예요. 얘는 닭을 거의 죽이더라고요. 오리는 뭐 다 죽이지를 못하는데 이게 병원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H9N2는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서 닭에다 지금 거의 접종을 하고 있어서 피해가 거의 없어요. 지금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H7, 이 7 번호 붙는 게 제일 우리가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키기 쉬운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 세포에 H5N1도 들어오고 H9N2도 들어왔다. 두 개가 섞이면 얘도 N3라고 해볼까요? 얘도 들어왔다. 그러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들어와서 얘들이 이 DNA 증식 과정에 혼돈이 생겨서 잘못 결합하면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닭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데 사람 독감 걸린 사람이 이 닭 바이러스 양계장 주인이다 하다가 원래 못 들어와요. 애는 잘 못 들어오는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뚫린 구멍으로 들어와져 버렸다. 동시에 손을 딱 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H7이 길을 내놨는데 바로 따라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섞이면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 삼가 들어보셨죠? 예, 사가 좀 비싸고 삼가는 좀 저렴하고. 그래서 작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 번호가 H7N3였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H5N2였다. 재작년에 유행한 거는 뭐 H9N1이었다. 이걸 세 개를 넣어서 백신을 만들면 삼가예요. 올해는 뭐가 유행할까? 또 점을 칩니다. WHO에서 이거 점치는 거죠. 뭐 안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뭐 H5N9도 있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사가. 이렇게 해서 그냥 통박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예측이 잘 맞아 들어가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맞았다고 나는 독감 안 걸릴 거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독감이라고 해서 우리가 독한 감기는 독감 아니에요. 정확히 부르면 인플루엔자 감염증이에요. 코로나 감염증처럼 우리는 이걸 인플루엔자 감염증이라고 불러야지 그냥 우리가 설렁설렁 걸리는 평소에 막 그냥 걸렸다 나섰다 걸렸다 나섰다 하는 그런 일반 감기하고는 다른 종류죠. 독해서 독감이 아니라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하는 거는 인플루엔자에 문제가 되는 질병만 방어할 수가 있는데 전혀 새로운
엉뚱당통하는 바이러스가 한국에 침입했다. 그러면 또 이번 코로나처럼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름다운 철새. 이게 방역을 하는 사람하고 우리처럼 생태를 하는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의 갈등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철새를 다 없앴으면 좋겠다. 예. 이 철새가 올 때마다 양계장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아, 저것들이 또 바이러스를 또 가져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있어서 그 전 세계가 같이 연구를 해요. 새 발목에 GPS 달아가지고 얘들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어떤 바이러스를 유행시키는가를 연구를 하지요. 이 아름다운 철새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최근에 10년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녀요. 시베리아에서 오스트리아를 지나서 막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돌아다니면서 여름철엔 어디 가요? 시베리아, 좀 선선한 시베리아에 있다가 너무 추운 겨울이 오면 이제 움직이죠. 자기들이 살기 적당한 곳으로. 이 전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교차돼서 오리 종류는 저는 안 죽고 감염만 되거든요. 갖고 다녀요. 만나요. 그래서 섞이고 모이고 이거를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AI는 발병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동계올림픽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양계장마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공무원을 상주 근무시키고 방역 수의사들을 뺑뺑이 돌리면서 그걸 해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지금 그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대한민국만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모르면 무섭고 알면 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제 어설피 알았다가 큰 피해도 보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안다고 마음을 놓을 때는 확실히 마음을 놓고 살아요. 괜히 뭐 온종일 24시간 불안에 떨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가정에 아파트 안에서만 2달, 3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래서 나가야죠. 나가서 다른 사람이 없는 시간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그 기를 좀 소비를 해야 진정이 되지. 이거를 못 풀고 다 게임으로 이게 하다 보면 망가지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어디 있냐 보셨잖아요. 손에 있죠. 기침하고 묻히죠. 엘리베이터 버튼에 있고 우리 집 문 손잡이에 있고. 마스크 딱 쓰고 완벽한 건 마스크를 한번 쓰면 집에 올 때까지 벗지 않는 게 중요하죠. 만지는 게 위험하니까. 우리 아파트는 2층 현대아파트 환자가 남은 아파트예요. 그래도 나도 혹시 우리 라인 아니야? 무섭죠. 그래서 버튼 누를 때도 이렇게 안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뭐 있으면 이거 누르고 안 달려고 이웃 만나면 미안하지만 등 돌리고 그렇게 하면 대에서 나갈 수 있죠. 나가서는 뭐 너무 자유롭게 하죠. 운동도 하고 특히 이런데 다른 사람 만날 때 가까이 가면 이왕이면 좀 얼굴 안 마주치고 나 마스크 썼어도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바이러스는 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나 작아서 바람에 뭐 날아다닐 정도다. 바람에 날아다닐 정도로 이제 저 혼자 있질 못해요. 어디에 묻어 있어야 돼.
침에 묻어 있거나 가래 이런 데 묻어 있어야 되는 거지. 저 혼자 뭐 떠다녀요? 그럼 바로 죽죠. 직사광선에서 서너 시간 못 버텨요. 자외선 있는 데서는. 예. 그러니까 야외는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너무 나가서까지 무서워하진 말자. 그냥 마스크 하나 정도면 안전하다. 예. 대신 손은 항상 위험하죠. 문 열고 닫고 그래서 들어와서 바로 손 씻고 또 소독할 수 있으면 소독하고 그때 마스크 벗고 마스크는 자외선에 가서 또 말리고 그래야 또 쓰죠. 예. 하루에 하나씩 쓰기 어려우니까. 저는 우리 집 베란다에 가면 마스크가 몇 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충분하게 자외선 쫀 거는 다시 쓰고. 딱 2번 사봤어요, 마스크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면역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면역이 뭐예요? 화장실에 들어갈 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좀 앉아있으면 견딜만 하다. 이것도 면역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면역 아니에요. 그냥 적응입니다. 인체는 모든 생명체는 처음에 자극은 강하게 받지만 반복되는 자극은 안전하다 싶으면 그걸 안 느껴요. 그런 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면역은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나와 내가 아닌 것, 셀프와 난셀프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난셀프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없애버리거나. 난셀프는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일 수가 있거든요. 셀프와 난셀프를 나눠서 난셀프를 제거하거나 죽이거나 없애버리는 것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에 선천면역, 후천면역 이런 것도 써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를 거의 다 죽이는데 사람은 그 돼지고기를 얼마든지 먹어도 병에 안 걸려요. 구제역에 걸린 소를 먹어도 안 걸려요. 그거는 선천면역이에요.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는 들어올 수가 없게 이미 돼 있는 거죠. 인수공통전염병은 이 코로나처럼 특이한 거죠. 원래는 박쥐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적응이 돼서 사람한테 온 경우죠. 낙타에서 온 게 메르스고 이렇게 변형이 잘 되는 것들은 그렇게 되는데 선천면역은 그렇게 애초에 사람이 안 걸리는 질병은 선천면역, 후천면역은 이제 우리가 면역을 백신을 맞아서 또는 한번 병에 걸리면 우리가 한번 병에 걸리는 거랑 예방접종을 맞는 거랑 과정은 똑같아요. 병원체를 우리 몸에 넣어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항원과 항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도 뉴스에 나와가지고 요새는 대한민국 국민 하려면 똑똑해져야 돼요. 세월호가 깔아앉으면 항법도 알아야 되고 또 무슨 사건 터지면 그것도 깊이 연구해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주장이 틀리니까 왜 텔레비전에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아야 돼요. 항원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에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충, 기생충, 기타 등등. 가끔 예민한 사람은 고등어를 병원체로 여겨서 항원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알레르기가 일어나죠. 그죠? 그것도 면역 반응, 부작용이에요. 그게 항원이고, 항체는 이 항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물질. 병에 걸렸을 때 우리 몸을 외부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백혈구라고 아시죠? 백혈구가 그런 기능을 해요. 왜 백혈구예요? 피를 뽑아가지고 원심분리기로 뺑 돌리면 적혈구가 가라앉아서 밑에 한 35%, 40%는 적혈구예요.
그 바로 위에 하얗게 얇은 1% 정도? 그 정도 딱 하얀색이 있고 그 위에 액체가 있어요. 그건 뭔가 했더니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그것도 피인데 헤모글로빈이 없는 적혈구보다 덩치가 큰 뭐 이렇게 생긴 마크로파지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얘들 백혈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혈중에 돌아다니다가 외부에서 대장균이 어떡하다 여기까지 들어왔어 해서 잡아먹죠. 백혈구 중에 T셀이 있고 막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B셀이 있어요. 백혈구 중에. 그러면 T셀은 주로 남성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까? 이 성을 갖다 붙이면 위험하긴 한데 직접 가서 세균을 죽이는 일, 뭐 이런 거를 주로 해요. 암세포를 찾아가서 암세포를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일, 이런 특공대 역할을 하고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해요. 정보를 전달하고 뭐 이런 일을 해요. B셀은 중후하게 바이러스를 탐식을 하면 정보를 지가 분석을 해서 전달하면 B셀 중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B셀이 있거든요. 걔는 항체를 막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만들거든요. 한 보름 정도의 기간이면 거의 다 만들어져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일주일이면 거의 이제 회복기로 들어가고 보름 지나면 이제 말끔하게 낫는 것이 이 항체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항체는 뭐 B셀이 만들든 T셀이 만들든 우리는 뭐 알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지만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항체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말을 써요. IgA 이뮤노글로불린 A. 글로불린 뭐 단백질 종류죠. 면역 단백질 A. 뭐 내가 붙였으면 S로 할 수도 있겠죠. IG M, IG G, IG E 뭐 이런 종류가 있다고 그래. 지금은 더 있을지 몰라요. 제가 배울 때가 벌써 20년 전이니까 여기 아까 얘기한 알레르기와 관련된 항체고 IgM이 5%? 이게 5%? 이게 Ig가 8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거는 얘는 혈중에 있지 않고 분비성 항체라고 해가지고 혈관 밖으로 나와서 점막으로 나와서 직접 최전선에서 먼저 그 병원체들을 찾아서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얘는 특징이 5배예요. 이게 항체 역할하는 요게 5개가 달려서 많은 역할을 하는 애죠. 등치가 커서 보통 다 이런 형태를 띄었다고 그래요. 항체 생긴 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저처럼 이제 박사가 아닌 사람은 과격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다시 요 돌기가 뚫고 들어간다겠죠. 세포를. 그래서 항체는 여기 가서 딱 이 모자를 씌워버리면 못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한다고 저는 배우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호기심은 거기까지입니다. 뭐 그게 그 말이 진짜일까? 사실일까? 뭐 여기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아까 AI는 돌기가 2개라고 했잖아요. 그 항원을 정확히 얘기하면 항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항원인데 항원 중에서도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 에이전트라고 해서 정말 항원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키포인트가 뭐냐 해서 요즘은 백신을 그렇게 더 정교하게 만들어요. 이 세균과 이 바이러스의 제일 주요한 항원이 뭐냐. 예전에는
홀셀이라고 해서 대장균 백신을 만든다 그러면 대장균을 막 증식을 시켰어요. 배지에다가. 그래서 죽이면 되죠. 포르말린으로 죽이거나 뭘로 뭐 알칼리로 죽이거나 죽이면 그 대장균, 죽은 대장균이 있으면 그걸 그냥 주사를 해줬어요. 그래도 항체가 만들어져요. 조선시대 연병, 우리 전염병이잖아요. 연병이 돌면 죽은 사람의 장을 끓여서 뭐 먹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돼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PD 바이러스라고 하는 돼지 질병이 돌면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죽은 새끼 돼지의 소장을 잘라서 우유랑 섞어서 빠가지고 어미 돼지한테 먹여서 병을 일으켜서 항체를 스스로 만들게 해요. 그래야 다음에 새끼 났을 때 젖을 통해서 항체가 물려줘서 안 죽으니까. 무슨 얘기 아니, 백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홀셀을 통째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많죠, 이런 거는. 닭에서 티푸스라는 세균성 질병이 있는데 백신을 그렇게 열심히 개발을 해서 주사를 놓으면 닭이 거의 하루 온종일 서지도 먹지도 못하고 깔아져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 세균 안에는 우리 닭한테 병을 일으키는 독소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잘 만드는 백신은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딱딱 따서 어떤 게 항원일지 어떤 독소가 영향을 하는지 더 연구해서 그런 걸로만 만든 백신은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고. 그래서 요 항체는 가서 그 항원 부위에 결합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거죠. 감염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려고 세포 밖으로 나오면 다 포위를 해가지고 다다다닥 수갑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지금 19 항원에 딱 맞는 항체가 지금 우리 아직 개발을 못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찾아내는데 7개 찾아냈다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없죠. 이거 찾아내는 나라나 회사는 이제 대박이 안 난 거예요. 항상 저는 대한민국의 스피드를 믿습니다. 빨리빨리.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쪽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갔어요. 황우석 사태 같은 부작용도 겪었지만 그래서 그때 멈칫해가지고 빨리 나가지 못하지만 유능한 수의사들이 많이 지금 여기에 붙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3개월 걸리는 거 우리는 보통 보름에 다 해치웠어요. 그동안도 그랬어요. 왜?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52시간 노동제도 안 지키고 진짜 그 기계 옆에서 컵라면으로 때우면서 보름 정도는 집에 안 가거든요. 출근해서 기계 데우고 뭐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비싼 기계를 놀릴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하여튼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정확한 항체를 만들어서 실험을 통해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길이고요. 그 전에 지금 치료제라고 해서 우리가 아시죠? 그 대통령 또 되고 싶어서 거짓말이든 뭐든 막 얘기하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소독약이 좋다니까? 그럼 소독약을 주사해버리자. 그 소독약 혈관 주사하면 금방 죽일 수 있죠? 저는 세계 지도자들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정말. 미국 하면 얼마나 드림이에요. 일본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경쟁 상대 국가인데 이런 나라의 리더들이 지금 너무너무 무식한 짓을 하고 있죠. 일본의 전략은 이런 거 카메라 돌아갈 때 얘기했다가 큰일 났는지 모르는데 제가 사석에선 얘기합니다. 노인들을 빨리 없애고 노인 국가를 탈출하려는 전략인가? 코로나를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 있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너무 무식하죠. 스웨덴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밀집형이 아니니까
개방형이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고 사회활동하면서 천천히 감염이 된 사람들은 회복을 시켜서 치료를 잘해서 면역을 획득해서 살게 하자. 어차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힘들은데 남미 같은 아프리카 같은 이 가난한 나라는 이거 몇 년 갈지 모른다. 우리도 몇 년 가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 척하면서 천만의 말씀이다. 빨리 끝난다. 방역을 안 하니까. 한꺼번에 지나가서 죽을 사람 다 죽고 살 사람만 살기 때문에 1년이면 끝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은 너무 자랑스럽고 하지만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백신이 안 만들어지면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태원 끝나면 또 다른 뭐 어디 군부대에서 또 문제가 되고 외국에서 계속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계속 찾아야 돼. 이 치열한 방역 전투를 1년, 2년 뭐 이렇게 3년까지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진짜 다 빨리 지나가고 외부에서 유입만 없으면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잘해서 정말 모범국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면 좋겠는데요. 바이러스 침투 과정만 마지막으로 하고요. 강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요. 너무 사람을 감염시키기가 힘들어요. 수십만 개가 내가 감염자라면 기침할 때마다 막 수십만 개, 수억 개씩 바이러스가 침 속에 묻혀서 튀어서 여기를 다 오염시켰는다 가정을 해도 요거 하나 써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만 묻어 있죠. 그죠? 제가 이것만 벗어서 싹 물로 씻으면 90%는 이 안에 있겠죠. 손만 또 바로 씻으면 또 아무리 내가 많이 바이러스를 뿜어내도 요 정도 하나 가지고도 대다수를 막아내고 있다. 근데 끝나자마자 제가 또 손을 바로 씻으면 요거 몇 개 칠판해서 요게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진 것만 안 만지고 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나가실 때 소독을 하시면 돼요. 뭐 손에 더러운 거 묻은 거 없으니까. 바이러스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꼭 접촉을 통해서만 간다. 또 말할 때 튀어서 가죠. 요새 저 나쁜 버릇이 있는 게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누가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신경 쓰여요. 계속 저 침이 내 음식에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도 이렇게 여기 앞에 큰 그릇 주전자 뒤로 이렇게 해놨어요. 아우 그 회장님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은 정말 동지들하고만 먹어야 돼요. 가족. 저 사람이 나를 감염시켜도 난 너를 원망하지 않아. 우리는 운명 공동. 그 정도 되는 사람하고만 마주 앉아서 밥 먹고 그 다음 단계는 옆에 앉아서 먹고 가급적 말할 때 이거라도 좀 가리고 마스크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침입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단계별로 바이러스가 있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점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도 있고요. 왜 쓰냐면 저거 찾아서 다른 파일에 있어가지고 제가 못하는 게 수학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PPT도 잘 못 만들어요. 딸이 만들어준 건데 딸이 바빠요. 여기서 걸르죠. 여기 아까 얘기한 IgA 분비성 항체도 있고 해서 막아버립니다. 물리적으로도 막고 그 다음에 면역이 돼 있어야죠. 항체가 있으면 항체가 잡아먹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려면 또 이제 항체 말고 아까 얘기한 백혈구가 돌아다니면서 막 잡아먹습니다. 이물질들을.
여기를 뚫고 넘어가야 이제 발병을 하게 됩니다. 점막 여기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약 좀 팔아야지. 네.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데, 예, 정의당이 잘 안 됐죠. 예, 아주 스트레스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징역을 보내고 싶은 비리 사립유치원 업자 너무 버텨서 내가 잡아넣기는커녕 그 유치원에 있는 선생들이 다 쫓겨나고 있어요. 예,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고 있어서 저를 원망하는 듯하게 이기지도 못할 거 왜 건드려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 기타 등등 뭐 이게 교육청도 말을 안 듣고, 예, 검찰에 고발해도 수사도 열심히 안 하고, 이 대한민국 세계적인 모범 국가라는데 왜 악마를 물리치는 데 이렇게 허약할까? 언제 검찰까지 개혁이 될까? 아주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저는 감염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그냥 안정해야 된다는 거죠. 경무 하지 말고, 예, 충분한 휴식 이런 거 다 아시는 거죠. 예, 추가로 요새 약국이 너무 어렵죠. 사람들이 안 아프니까. 손 씻기 마스크 하나 팔려면 뭐 200원 남는데 뭐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불만이 많아요. 그래도 위기를 겪어내야 되니까 다 같이 협조하는 정말 대한민국 동학 정신이 빛나는 이때인데,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속상해. 약국도 다행히 비타민이 많이 팔려요. 예, 비타민,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를 안 주면 죽어요. 예, 사료만 주면 뱀장어가. 예, 그리고 비타민 C를 먹였을 때 폐사율이 달라요. 닭 질병 걸렸을 때. 그래서 이 비타민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저도 새삼 깨달아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도 약을 불신하는 사람이지만 비타민은 좀 먹어줍니다. 예, 비타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비타민 먹고, 그러니까 또 사기꾼은 항상 있죠. 예, 항상 세게 얘기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돼요. 면역 증강제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또 대목 보고 있습니다. 불안한 우리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서 예방접종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안 나와 있고, 치료제는 아직 마땅한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방역이다. 격리고, 그래서 감염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집에다 모셔놓고 안 나오게 하고, 우리도 외출할 때 마스크 쓰고. 그 외국 사람들 마스크 쓰는 거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안 써봐서 평생. 예, 시범을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눈을 가리고 막 코미디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비웃던 서양 세계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죠. 예. 하여튼 대한민국이 모범을 보이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생태에도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갖는 훌륭한 푸름지기로 성장하셔서 같이 평택 생태 환경을 지켜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